지금 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시장 여기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 저 뒤에 계세요. 시장님 여기 있고 교수님 뒤에 계시다고. 네. 가운데 뒤에 아무도 없어. 지금 여기 나가고 여기 보시면 네. 들어가네. 자, 나중에요 이건. 제목 정했어요? 네. 여기 이제 조금 스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더 들어오고 왔네? 네 번째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총 4개 동시에 방송을 하는 얼마나 잘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자, 박수 소장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저도 화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TV가 개국을 하는 날인데 저희가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그래서 무려 4개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까지 전격적으로 오늘 개국 첫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관심들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TV 진행을 맡은 김남준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태희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박수를 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액션도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개 채널이에요. 그래서 각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자, 먼저 여기 보면 요 카메라 보이십니까? 여기가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페이스북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이 트위터입니다. 마이크 달린.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가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서로 분들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며칠 전에 우리 행복이 데리고 갔다가 제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치 없이 왔다 갔다 카메라가 받아서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골고루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부산하지만 야심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흑수저 방송. 여러 환경에서 대놓고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서 4개 채널 동시에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명 TV입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 첫 TV 경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뒷담화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뒷담화라고? 이름도 뒷담화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토론은 네. 한 사람 제일 잘 알아요. 나올 때 기분이 딱 느껴지거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럼 먼저 후보님께 질문 드려볼까요? 약 올리지 마세요. 처음에 방송 마치고 오시는 게 기분 좋아 보이시던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나는 준비는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는 거 많이 반영은 했는데, 역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논리와 완결성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 얘기를 하면 딱 기승전결, 서로 결론에 맞춰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게 워낙 기본적으로 절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말만 몇 개 하고 끝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요. 불만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토론하기 굉장히 나쁜 그런 시스템.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선 때까지 계속 이 시스템을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정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가망했어요.
누가 먹었어요? 그걸 말하기 만 설마 제가 그렇군요. 한 가지씩 이 쟁점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사화도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네티즌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사에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도둑과의 통합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대연정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안희정 후보께서 도둑도 국민이니까 함께 안아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의 도덕도 국민이다. 안아줘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갑자기 제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뻔했어요. 어떤 행동이야? 그래서 아니, 야 우리가 전혀 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웃집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은 잡아야 된다. 그 도둑을 잡을 때는 남들이 볼 때 야 뭐지 과격하게 잡느냐 좀 살살 잡지. 그리고 반은 잡고 반은 놔두지. 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도둑은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도둑도 국민이죠. 근데 이제 감옥에 있어야 될 국민이죠. 명언이십니다. 하나 적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우리 같은 구성원인데 진정한 통합연대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또 반성하고 또 우리 국민을 받아들여서 기회를 똑같이 주고 해야 되지만 특권을 줄 필요는 없죠. 용서라고 하는 게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지 책임을 안 지고 이재용처럼 막 범죄행위가 수천억 수조 원 벌고 감옥 갔다 오면 그걸 끝나면 안 되죠 원래. 삼성 일가가 14년인가 동안 여러 번 걸렸는데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어요. 구속까지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갈 건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달라졌거든요. 내가 이재용 구속하라 이거를 수없이 성명 내고 주장하다가 제가 미친 사람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정치를 할 때 상대방을 포용하고 네. 예를 들면 연대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구속 얘기하자고 하냐 정치인이 구속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안희정 지사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구속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만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기초적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 구속됐을 때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재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총수가 잡혀가면 삼성이 어떻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삼성 주가가 올라갔어요. 전혀 공감이 없어요. 요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다는데 제가 또 하나 이거와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토론하면서 메모했던 겁니다. 실제 메모이시죠? 네, 물어보려고 저도 뭐 중간중간 반격하려고 메모했는데 이 중에 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려고 준비한 게 이거예요. 저번 토론회 때 삼성 이런 데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많이 뜯겼지 않느냐. 그 비자발적 보험금의 내용. 네. 뜯겼다 이런 표현을 그때 하면서 아니 이게 이재용이 뇌물을 줘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줘가지고 이권을 챙기는 혐의를 구속이 됐는데 여전히 뺏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뇌물을 주고 공직 청렴성을 매수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려고 해서 시간이 없어요. 혹시 다음 토론 때 물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틀린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에 지나다니는 거니까 물어보면 뒤끝으로 야, 이재명이 그거 끝까지 말고 내가 뒤끝 있구나 이런 얘기를 못하겠어. 살짝 가볍게 기분 지나가면서 두분 다 배웠어요. 살짝 지나가면서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사실 결국은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못 물어봤죠. 분명히 잘 재벌들이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준조세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왜 준조절을 하고 세금을 내면 되지. 그런 세금을 내면 다 국가가 여러 가지 재벌들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잖아요. 국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재벌이 있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얼마나 더 돼요. 왜 자꾸 준조절을 내요? 네. 거기서 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재벌 체제 해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벌에 대한 해체는 아니다. 아니, 제가 그때 더 놀라운 것이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 수없이 재벌 체제 해체,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을 극소수 지분을 가진 재벌 가문들이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세금 없는 상속이라든지 뭐 불법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범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들을 위한 보고가 되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들을 재벌 황제경영이라는 것으로 다 드러내자.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 재벌 기업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좀 거듭나게 하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국가들이 오지 않겠냐. 이런 데 있는데, 이거를, 재벌을 기업으로 없애자. 이런 걸 계속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억울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사업출자 해소 뭐 이런 것들로 재벌 체제를 해야하는 거죠. 예.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상호출자 제한이라든지 뭐 지주회사 요건 강화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범죄 행위로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 거래, 중소기업 뭐 이렇게 갈취하기, 예?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노동 탄압하기 이런 걸 뭘 못하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북한 기민 경제제가 나쁜 거면 삼성도 마찬가지죠. 3세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3세 상속하다 보니까 별의별 무리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에다가 모든 걸 몰아줬다가 그걸 또 주가를 올렸다가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싹 그러니까 꺼지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걔들 돈 벌게 해주려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뭐 이제 현대 같은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역할을 하니까 불법이 결국은 다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왜 삼성이 이 병철이 일가의 겁니까? 우리 국민 거지. 그러니까 지분이 95%는 뭐 외국인 또는 국민, 또 국민연금 여기 거잖아요. 뭐 국민들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죠, 사실. 기업, 재벌 기업도 망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망치고. 그래서 한 번은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유일한 기적사. 그 첫 단추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뭐 개혁 정책, 공정한 사회, 뭐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보호 다 공룡불로 같아요.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재벌 체제 때문이거든요. 중소기업 많잖아요. 그 중소기업 네, 중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50% 하청이에요. 네. 근데 점점 중소기업, 하청기업하고 모기업의 그 임금 격차 막 벌어지거든요. 옛날에 80년대 말만 해도 한 70%였는데 지금 50%가 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 왜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일자리는 다 거기 있는데. 예. 근데 이 중소기업의 임금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하청 단가 자꾸 후려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품을 내가 옛날에 10,000원 생산하는 걸 9,000원에 생산하면 단가를 9,000원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중소기업의 생산성 올린 게 전부 대기업을 가버리니까 계속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뭐 재벌 개혁 얘기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뒷담화로 갑시다, 주로. 내가 좀 흉볼 수 있게. 그 제가 오늘 아쉬웠던 건 네, 이런 재벌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얘기가 되기를 원했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게 누군가의 작전이에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그 누군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무제한 토론도 이번에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토론 피할 생각은 없으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안희정 후보의 경우 문 대표가 불참을 해서 자기도 불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참모진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민들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줄 기회인데 그걸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내일 그 시간에 무슨 스케줄인지 정말로 궁금해요. 네. 내일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지사님하고
문 후보님 자리 비워놓고 하기로 했는데 본인도 안 하겠다고. 제가 오늘 보고 놀란 건 안 지사가 참모들 말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모들이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못 가고 네네. 자기 기사도 자기가 안 읽었대잖아요. 참모들이 읽어서 자기한테 보고 있다죠. 그래서 아 이분은 진짜 참모들 얘기 정말 잘 듣는구나.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참모 얘기 좀 듣나요? 저는 많이 듣는 편이죠. 근데 필요한 걸 좀 다 듣는 편이고. 그 부분에 대한 뒷담화는 저희들끼리 나중에 또 아이, 하도록 또, 하겠습니다. 뭐또 이거. 아니면 뒷담화 여기서 해주셔야지. 이걸 나중에.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희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 부분만 또 캡처를 해서 참모가 후보를 디스하는 캠프입니다. 농담이었고. 네. 또 법인세 얘기 한번 할까요, 진짜? 이것도 제가 아까 다 얘기 나온 김에 뒷담화에 써놨어요. 네네네. 이것도 물어보려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최고세율하고 적어놓으셨네요. 결국은 또 보이십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문 후보님께서 대답을 또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이런 공약을 문 후보께서 했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 공약을 본인이 하셨는지 했다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예. 기습적으로 네. 그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네네. 저는 알고 있었죠. 한 10조 듭니다. 그게. 그거만 10조가 드는데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모양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10조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공약 한 개만 해도 했는데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재 세금으로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올릴 때 왜 전에 얘기하실 때 보면 법인 세율을 올리는 건 마지막에 하겠다. 근데 왜 마지막이냐? 세금을 올리면 누군가가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내 요구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거기만 왜 맨 마지막이냐? 왜 맨 마지막이냐? 왜 맨 마지막이냐? 이렇게 몇 번 물어봤는데 역시 대답을 못 들었고 말았습니다. 전략이었을까요? 저는 뭐 답변 기술로 마음먹고 오신 것 같아요.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면 딴 얘기로 계속 해버린다. 시간을 핑계로 다시 못 물어보시니까. 토론할 때 그런 전략들도 많이 쓰나? 아 그럼 다 코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거, 저 대선 후보자들 그런 거. 사실 저도 배웠어요. 곤란한 거 물어보면 딴 얘기해라. 근데 문 후보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인데 너무 과격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 특히 재벌을 공격하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격 이미지 이래가지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 나쁘거든요. 지금 2.5% 아마 더 나빠질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기업들한테 매달리게 된다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모신 대통령이지만 참여정부 때도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싫으면 투자 못하면 국가가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국가가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인프라 투자하면 예. 되죠. 네. 그게 원래 정부의 기본 역할이죠. 그렇죠. 정부가 할 일이 그거죠. 경제 관계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소수가 이 흘러야 될 돈을 너무 많이 집에다 쌓아놓으면 이 흐름이 멈추잖아요. 그게 경기 침체죠. 네. 그럴 때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선순환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너 너무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그만 쌓고 네네. 돌게 만들자가 하는 게 이게 세금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고 예.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 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못 뺏어가게 하고 또 노동자들의 몫을 좀 늘리고 노동자들을 힘을 키워서 노동소득 분배율, 즉 노동자들이 갖는 목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강자 소수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노동 탄압하고 노동자들 괴롭히고 불법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또 뭐 중소기업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기술 탈취하고 단가 우려쳐도 적당히 과징금 때리고 말아버리고. 사실 지금 70년 적폐라고 하지만 그것도 70년 적폐거든요. 가진 사람한테 돈을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대규모 투자해서 우리가 성장하면 고용이 는다. 네. 근데 이른바 그게 낙수효과. 네. 그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게 90년대 중반부터 약화돼서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옛날처럼 되겠지 내가 잘 꼬시면
재벌들이 잘 투자도 좀 해주고 조중동도 우리 편 좀 들어주겠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 70년 적폐를 이어나가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리고 이제 가계 소득을 예,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는 이 대기업 법인들의 증세를 해가지고 복지를 확대해서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산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죠? IMF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깡듯이의 IMF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산다라고 네. 얘기하죠. 네. 대세죠, 대세. 근데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 가정교사는 누굽니까? 굉장히 유능한 분이 계신가요? 저는 뭐 우리 전문 전담 교수님들도 뭐 여러 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 먹고 사는 문제. 독학. 저 원래 전문이 또 독학이니까. 지금, 탄탄합니다. 예. 기초지식이 탄탄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댓글들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 한번 있는데 읽어봐주죠. 여기가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디서 방송하시는 거임? 시청에서? 하고 아닙니다. 여긴 천국이야님이 올려주셨는데 천국이아님 여기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입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좀 받아달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질문 올려주시면 네, 지금부터 궁금증 나왔어요. 재명아 성남 일 안 하냐? 성남 일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업무 보고 또 결제 뭐 이거 다 합니다. 이재명님 제 롤 모델입니다도 있네요. 좋은 것도 있네요. 그죠?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샌드랑 태몽이 뭔가요? 태몽 태몽, 알려주세요. 저 태몽 우리 어머니가 꾸셨는데 돼지였대요. 돼지요. 네. 돈인데. 저 돈 있잖아요. 노동자들보다 많지. 예, 이재명 시장님 모모 씨는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씨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감옥 가야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전두환, 또 특히 이명박, 국민의 돈을 갖다가 막 강바닥에 처박은 그거는 반드시 감옥을 보내는 게 꿈이고 가능하면 같은 감옥을 보내는 생각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제가 대통령이 안 되면 둘 다 감옥 안 갈 겁니다.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사면 복권 안 해주기 공동선언하자 이거 발표했더니 네, 대답을 안 하던데.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이러시던데. 네, 지금 지나갔는데 댓글 중에 쑥스럽습니다. 토끼와 달림 갑 한자로 갑 해주셨고요. 좀 더 이야기를 주제를 좀 네.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댓글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방송 못하겠다. 네. 그 사드 이야기를 공통 질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어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문 후보님은 중단 촉구, 또 안 후보님은 균형 외교,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사드 철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들어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들을 다른 후보님들도 보이시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서일까요? 아무도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오늘 좀 뒷담화를 한번. 네. 제가 사실 제가 좀 답답했는데 네. 어느 기사에 이제 문 후보께서 미국 우방 국가라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감히 미국에 노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이 종북무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새누리당에서 나온 그 두 당이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이거 신종 종북무리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자주 독립국가인데 아니 우방 국가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하면 당연히 노해야지. 노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래도 노할 수 있다고 한 건 큰 발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북무리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지지성명 겸 그 종북무리 반대 지원 입장을 냈는데 갑자기 나 그런 말 하는 일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쭤봤죠.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해야 된다. 입장이 뭡니까? 했더니 그것도 이상하게 책에는 그렇게 썼고 인터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네네. 역시 저는 최종적으로는 답을 못 듣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보신 분은 아니 어떠셨어요?
예, 사실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거의 원인은 사드를 배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드는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표현으로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환하게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힘은 굉장히 약화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처리하라고. 근데 사실 그 사드가 결정된 과정을 아무도 몰라요. 그때 기억해 보면 외교부 장관은 쇼핑하고 있었잖아요. 그 원래 저기 NSC라는 데서 그런 거 결정하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참가해야 될 장관은 쇼핑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면 사드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무기인지 잘 몰라요. 네.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냐를. 누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국가 안보에 예. 관련된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는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중국하고 협상을 할 건지 미국하고 협상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중국한테 예. 항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중국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미 국가 지도자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죠. 모호하게 때로는. 해야지. 예. 예, 왜냐하면 전략성 필요할 수 있으니까. 딱 패를 다 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후보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권한을 갖기 위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후보는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입장을 안 내는 거 보고 저는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략적 모호성이 의미가 있지만 이미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호하게 하면 어떻게 이미 진행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또 못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뒷담화로 뭐 기회 되시면 우리 문 후보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도 뒷담화 할 거예요. 저 이제 뒷담화로 토론을 합니다. 뒷담화 토론. 이 뒷담화 토론도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후보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공통 질문에서도 그렇고 기본소득을 강조하셨어요. 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번 오마이뉴스 토론보다 더 세게 물고 듣지 않나. 제가 그런 좀 뉘앙스를 주기도 했죠. 했는데 근데 역시 제 보니까 이미 국민들이 알만한 건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것보다는 제가 가진 정책, 핵심적인 정책들을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소득이 그야말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주요한 수단, 그 중에서도 그 지역 간 불균형, 또 지방소외, 그야말로 수도권으로 돈 다 몰리고 지방인 돈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언론사가 저한테 그러던데 자기들이 기본소득을 소위 비판하려고 막 경제학자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경제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야 이렇게 얼마나 좀 재밌는 정책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실 채널A가 그런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것도 자랑삼아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살려면 저는 기왕이면 복지 지출을 현금으로 해주되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원래 정책을 만들 때 복합적으로 만들거든요.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효과만 내면 아깝잖아요. 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개의 효과를 동시에 내면 그냥 그 효과가 몇 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의제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답하기 위해서 또 기본소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또 다행히 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이제 비판하는 입장에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래? 예. 이렇게 물어봐줘서 저는 너무 고마웠죠, 사실 오늘은. 근데 재원 얘기할 때 좀 시간이 부족하기는 했었는데요. 재원은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잘 얘기를 못했는데 국가 총예산의 7%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15, 16조씩 올해는 23조 원이 늘어났거든요, 사실. 예. 재원 늘어난 게 국가 예산이요. 국가 예산이 세입이 그렇게 늘어난 거죠. 네. 근데 평균적으로 15, 6조 원 정도라고 보더라도 거기 더하기 기존 예산에 한 3, 4% 조정을 하면 만들 수 있는 예산이고 총액으로 따져도 한 7% 정도. 이 정도인데 제가 7% 얘기를 왜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국가 예산보다 더 이게 융통성이 없죠. 정해진 게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쥐어짜가지고 하다못해 가로등 보수 예산까지 쥐어짜니까 뭐 몇십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쥐어짜서 모아서 결국 7% 정도의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걸로 계속 매년 빚을 갚았단 말이에요. 1200억 정도. 예, 예. 빚 갚고, 이제 빚 갚는 거 끝나니까, 이제 그 예산으로 이제 복지 예산들을 지출하다 보니, 정부가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싸워서 계속 집행했잖아요. 네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전국에서 성남이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 야, 이재명 성남시장 말고 대통령도 한번 시켜보자는 분들이 생겨난 거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대통령 경선에 불려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기초단체장이 무슨. 근데 결국은 이제 성남시의 성과 때문에 국민들이 저를 불러주셨는데, 대통령이 가지는 국가 예산에 대한 권한은 성남시장이 성남시 예산에 가지는 권한보다 훨씬 큽니다. 재량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산도 들여다보면, 그냥 현재 상태로 이제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400조 예산 중에 142조가 그러니까 경직성 경비 제외한 완전 자유재량 예산이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조정하면 됩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그걸로 딴 거 하면 더 낫지 않냐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지금 주머니가 비어가지고 네. 국내 내수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걸 국민들한테 쓸 수밖에 없는 지역 화폐로 주면 경제 수요 살아나고, 두 번째로는 이게 각 지역에 지급되니까 지역 경제 살아나고, 또 대형 유통점 이런 데 못 쓰게 하고 하니까 560만 자영업자들 매출 늘어나고, 또 이 사회적 격차 해소되고. 네. 그래서 이게 한 다중 효과가 있어요. 그 설명을 좀 하고 싶었죠.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정책? 기본소득은 제가 한번 오건호 박사와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 30%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월 30만 원. 네. 월 30만 원. 예, 그 그러니까 정도는 됩니다. 상한선을 최고로 잡으면 다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갖다 훼손하지 않고 사회 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로 끌어내면 월 3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사실은 월 10만 원. 월 10만 원인데 예. 8만 원, 8만 원. 네. 그리고 이재명 표 정책의 특징은 각각의 정책을 복합적으로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기본소득 플러스 지역화폐 이게 다 따로 있는 정책인데 두 개를 합쳤죠. 네네. 또 국토보유세하고 국민배당 예. 따로 있는 정책인데 이걸 합쳐서 훨씬 더 시너지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안희정 지사가 그 얘기해서 또 제가 반격하려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네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이거를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을 하지 말고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네네. 이런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본소득 개념 안에 노인 부분이 거의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노인, 그 다음에 장애인, 네네. 아동, 예. 학생, 청년, 이게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복지 정책을 개별적으로 띄워놓고 보면 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을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묶어놓은 거죠. 네네. 대신에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게 되면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좀 커질 테고, 이게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때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조기에 도입하는 효과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29세 이하 청년에게 뭐 100만 원씩, 아동에게 100만 원씩, 학생에게 100만 원씩, 노인에게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장애인에게 100만 원씩 따로따로 해놨으면 기본소득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죠. 다 취약계층이 필요한 거니까.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어쨌든 복합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기본소득으로 묶은 거죠. 네. 또 혹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요, 혹시 이것 때문에 세금 더 내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기본소득 2,800만 명에게 주는 연간 100만 원은 세금 증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법인세 증기세도 관계 없어요. 이미 기존에 내고 있는 세금 안에서 국가 재정을 조정해서 지급할 겁니다. 다만 이제 15조 원의 토지 배당 1인당 30만 원은 이제 연 30만 원입니다. 초보적으로. 이거는 이제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니까 요거는 증세를 동반해요. 근데 이거는 100% 국민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국가가 쓰지는 않습니다. 불균형이 해소되겠죠. 그리고 혹시 착오 안 하시면 좋겠는 게, 이걸 가지고 야 이거 너 집 있는데 혹시 세금 또 내고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 그렇죠. 그렇게 계시는데, 생각할 수 있죠. 예. 국민의 95% 이상은 자기가 낸 것보다도 훨씬 몇 배, 몇십 배 더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땅을 막 몇십만 평, 뭐 대지 수천 평,
집 500채 뭐 이렇게 가진 분들, 네네. 100채 뭐 이렇게 가진 분들은 좀 더 내게 되죠. 네네. 그래서 극소수만 해당이 있다. 정말 해보고 싶은 정책이에요. 또 그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사회 환원을 할 책임도 사회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아니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자산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상위 10%가 우리나라 전 총 재산의 66%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위 50%, 그냥 국민의 절반은 겨우 2%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은 아예 마이너스다. 네, 이런 사람들한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국토보유세를 걷어서 전액 국민한테 돌려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혹시 이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뭐 더 이런 것도 한번 좀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너무 미미해서. 뭐. 네. 근데 기본소득의 핵심은 뭐냐면 네네. 그러니까 복지를 제공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얘기한 노인 아동 이 얘기는 가난한 노인을 골라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노인이 가난한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야 돼요. 그걸 자산조사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모욕감도 주고 예. 굉장히 행정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지금은 기본소득은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주는 거죠. 네네. 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입니다. 근데 왜 똑같이 주자, 부자한테 이런 얘기 하는데 부자들은 이미 세금을 더 냈어요. 더 냈고 더 내고 똑같이 받으면 이미 네네. 거기서 더 부담을 한 차등이 생겨났고 네네. 지출을 할 때 반드시 차등을 줘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부자는 더 많이 해서 한번 차등을 당했고 지급할 때도 제외하는 차등을 이중으로 당해야 된다는 진리는 없는 거죠. 네. 꼭 그게 문제가 되면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걷으면 돼요. 그게 더 훨씬 더 편하고 비용이 싸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그리고 아프리카 TV, 트위터, 유튜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빨리 청와대로 꺼져! 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문정우님, 이재명님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넘어집니다. 차분히 해주세요. 국민은 기다립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같은데요. 네. 좀 차차기 노래라 뭐 그런 얘기. 그럴 수도 있고 진심을 담아서 그럼요. 네, 국민과 저는- 함께 가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저는 뭐 최선을 언제나 다할 뿐이죠. 국민들과 함께. 사실은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역사의 기초단체장이 이 대선 후보로 불려 나와서 이 정도 10% 야권의 뭐 2, 3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네. 이것 자체만도 저 개인적으로 엄청난 성공인데 저는 가능하면 제가 후보가 돼서 제가 꿈꾸고 있는 공정한 세상 뭐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고 혹여 안 된다 할지라도요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주장들이 누군가의 정책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하나의 팀이고 그래서 이기는데 최선을 다할 테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남들 망가뜨려 가면서 뭘 할 생각은 없어요. 또 일부에서 오늘 뭐 제가 좀 유력 후보한테 좀 곤란한 질문 던졌다고 승질되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강해집니다. 막 꼬집고 때리고 이러면 안 되지만 우리의 약점들을 미리 다 얘기해 놓으면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게 경선의 우리가 의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저는 경선 자체가 뭐 누구를 죽여버리고 혼자 살아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점도 보완하고 네. 결국 하나의 팀으로 또 보완해서 싸워서 전체가 이겨야 될 팀원 되니까 서로 존중하고 네. 이 과정 자체도 우리의 힘을 키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좋거든요. 네. 네, 오늘 재밌었던 거는 4명 중에 2명이 기초자치단체장이에요. 맞습니다. 한 분은 불려나왔고 한 분은 수술을 하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지방정부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때문에 모이는 모임인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모두 지역에서 자기 잘하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잘하고 네트워크 경제 잘하면 모두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렇게 되는 게 바람직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원래 뭐 유럽이나 이런 데는 기초단체든 지방자치단체를 맡던 분이 국가경영을 그렇죠. 맡죠. 그런 경우가 많죠. 행정을 경험해 보는 분들이 많죠. 사실 뭐 행정을 안 해보고 제가 그런 얘기 가끔 들거든요. 선장 뽑는데 큰 배를 하나 만들어 선장을 뽑아요. 그러면 큰 배에서 일하던 주방장이 낫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작은 배의 선장이 낫습니까? 다른 거거든요.
너무 심한가? 아니요. 적절한 비유였어요. 근데 이게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국가 경영 문제를 옆에서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는데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지방 살림이나 지방자치단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네.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전문가와 공직자들 시켜서 하는 거고 지휘하는 거예요. 네. 원칙과 가치를 뚜렷하게 하고 우리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고 그러면 공직자들이 일을 하죠. 전문가들이 또 판단하고 네. 우리는 그중에 큰 방향을 정하는 거죠.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안정감 얘기를 자꾸 해서 저보고 안정감이 없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안정감은요. 최종적인 결정권자, 소위 국가 지도자 본인의 철학과 가치와 그 다음에 단단함에서 나오죠. 이 박근혜가 자기 생각이 나면 뚜렷하게 뭔가 철학이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거를 옆에 사람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그건 사실 더 위험하죠. 자기 생각은 뚜렷하지 않고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모아놓으면 휘둘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안정감 측면에서는 제가 세력이 없어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발언에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세력이 없어 불안합니까?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되면 거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대표가 됩니다. 네. 맞잖아요. 네. 그래서 안정감이라고 하는 건 철학과 가치, 원칙과 일관성, 담대함에서 나옵니다. 네. 용기와 담대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네. 위장된 안정감도 있어요. 사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안정감이 있었던 사람이 박근혜 후보였어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야 박근혜가 되면은 뭔가 이렇게 보수적이고 뭔가 안심하게 만들겠구나. 위장된 안정감이죠.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럼요. 네. 중요한 거는 안정감은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후반기에 가서 굉장히 실패를 한 거는 초기 정책하고 후기 정책이 확 달라졌어요. 초기에는 부동산 잡는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짜장면 얘기하면서 부동산 원가 공개 이거 풀어버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든가 처음에는 규제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한미FTA 같은 거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흔들려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과도 나지 못하는 거고 그럼 못 믿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관된 원칙, 정책의 일관성 이런 거는 5년 굉장히 짧거든요. 예. 5년 동안도 일관되지 못하면 그게 정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책은 보통 10년 이상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일관성이 안정감이 확실한 기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뭐 안정돼 보인다든가 보수적이라는 거가 안정된 게 아니라 네네. 일관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 지금 얘기를 하면서 다음 키워드가 사실 지금 얘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섀도우 캐비넷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비슷하죠. 네, 당에서 인수위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의 섀도우 캐비넷을 활용을 하자.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것이 왜 이재명은 세력이 없고 누구는 세력이 많으니까 세력 많은 사람을 하면 유력하겠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네네. 우리가 대통령 후보 본선이면 그 말이 맞아요. 본선이면 후보 주변에 뭐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세력을 대표할, 네. 그걸 지휘할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이 거대한 정치 세력 밖에 세력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후보가 되면 이게 두 개가 결합해야 됩니다. 결합이. 그럼 오히려 갈등이 생기죠. 그리고 당은 들러리가 되고 소위 정당 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나죠.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할 사람을 뽑는데 왜 세력 많은 사람 뽑습니까? 그 거대 정치 세력을 대표하기에 적절한 능력과 자질과 원칙과 가치와 그다음에 실적을 실력, 네. 실적을 가진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럼 그 세력은 그냥 자동적으로 민주당이 탁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제가 그 주장을 우리 문 후보님한테 한 거죠. 주변에 훌륭한 인재들 모으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정책을 정치하게 만든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필요한 최소한의 참모진들은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막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아예 새로운 캐비넷을 그냥 자기 캠프에서 만드는 걸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럼 당은 뭐예요? 새로운 캐비넷 다 해버리면 당에 있는 입장 다른 계파 또는 국민의 뜻. 네. 예를 들어 하다못해 야권 연합정권 만들 때 다른 정당에서의 요구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상대 후보 측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당이 만들자. 왜냐하면 우리는 당의 후보가 될 사람들이고 집권을 해도 당이 집권을 하는 거지 개인이 집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이라고 거대 정치 세력을 기반으로 선거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예. 이긴다면 당의 거대 정치 세력이 그 역할을 상당 부분 맡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섀도우 캐비넷은 당이 만든다. 인수준비위도 당이 만들면 된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후보가 들어올 거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준비하고 있어야죠. 이 당에서는 계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세력들이 다 같이 하고 시민사회 진영, 촛불집 예. 혁명을 끌어왔던 그 시민사회 진영도 참여하고 네. 또 추천도 국민들부터 다 받고 그래서 복수의 섀도우 캐비넷을 만들어서 준비하다가 당선된 그중 골랐습니다. 근데 후보가 자기가 모은 인력 중에서 섀도우 캐비넷을 꾸리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정당 정치를 부인하고 1인 독재 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 몰라요. 제 경험에 따르면 네. 2002년 대선이죠. 그때 광주에서 첫 경선, 세 번째 경선 할 때까지 네네. 노무현 후보 옆에는 경작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저하고 유시민. 근데 광주에서 딱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경작자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이거 몰라요, 이거. 그게 세력이군요. 좋습니다. 좀 댓글들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저기 아까 유튜브에 있는데 페이스북은 안 읽어보시죠. 페이스북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페이스북에 어떤 댓글들이 섭섭하게. 달렸는지 먼저 그 읽어보는 동안 아프리카 TV에는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는지 보겠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 좋다. 고래 난다요? 고래 난다요 님이 시장 처음 할 때부터 지지해왔대요. 감사합니다. 고래 난다요 님. 성남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가 보네요. 예. 살기 좋은 성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도 제가 그렇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드셔야죠. 자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댓글들 몇 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기호 추첨하셨죠? 뭐 내심 좀 바랬던 기호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전 4번만 안 되길 바랐어요. 왜요? 4번이 왜? 아니, 그 속설 있잖아요. 주물사. 아이고. 원래 그래서 층수에는 4층을 많이 빼요. 아니, 물론 그렇죠. 많이 빼고 그러는데, 아니, 하여튼 느낌에 예. 4번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1번이 제일 낫대요. 왜냐면 우리가 1번 후보가 될 거니까. 번호상 2번, 우리가 최다 수당이라서, 본선도 1번을 쓰게 되는데, 기왕이면 1번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는데, 저는 고르지 못했고요. 남은 거. 세 분이 네네. 고르고 남은 거가 1번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철님께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시면 어떻게 민주당 내 자산을 통합으로 이끄실 건지요. 노 전 대통령도 세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됐고 후에 팽을 당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튼 어떻게 당내 인력들 통합을 할 건지.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51% 정도의 권한만 가지고 나머지 49%를 다 줘야 된다.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 외에 나머지는 다 줘야 다 같이 모이죠. 근데 권한이나 권력을 다 자기가 다 차지하고, 다 측근들이 다 차지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한과 기회를 나누는 거예요. 대신 중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다 주면 또 곤란하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다 줬다가 지금 제가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같이 51% 정도 안정적으로 반만 넘는 정도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나눠주는 게 그게 같이 가는 길입니다. 네. 저는 정치란 기본적으로 내 편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 많이 가게 하는 거 그런 거라고 보죠. 그래서 핵심적인 가치는 놓치면 안 돼요. 네. 근데 요게 기준인데 자기 핵심적인 가치까지 놓치고 다 가자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대연정 같고요. 네네. 또 내 편만 다 이렇게 하는 쪽이 또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패권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중간 정도의 소위 중용 지도, 예. 적절한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좋은 댓글들이 또 올라와 있나요? 뭐 말씀을 좀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프리카 그래서- TV에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지금 아프리카 TV 오죠 북에 줬나는데 사실은 북한 지원은 이명박 때가 더 많았어요. 더 많았죠. 예. 네. 그 표도 훨씬 더 있던데. 많았어요. 돈이 훨씬 더 많이 갔어요. 지금 아프리카 TV는 접속자 몇 명 정도 올라왔나요? 600명. 네. 와, 이거 처음 치고는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예. 600만 명?
왜? 600만 명의 기운을 가진 600분이 참여를 해주고 근데 이게 계십니다. 여기 이제 넘어가면 또 막 바뀌니까. 네네. 뭐 우리 페이스북에 850명? 네네 지금 트위터는 얼마? 트위터가 몇 분 정도 굉장히 숫자에 신경 쓰시네. 아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이게 사실은 아, 이거 도와드려야겠는데. 아, 좀 전에 지나갔다. 아, 좀 내려- 여친 만날 돈이 없대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청년 배당을 합니다. 예, 내년이 되면 내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청년들의 데이트 비용은 연 100만 원씩 무조건 보장이 됩니다. 8시쯤 하시지 그때면 더 많을 텐데 라고 아르샤비님이 다음번에는 한번 좀 오후에 방송을 진행을 해보는 것도 고려해봐야겠네요. 좋습니다. 네. 네네. 나보고 허경영이라고. 영만잉? 우리 허경영 아닙니다. 허경영이라는 분이 한 말 중에 정말 맞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정치를 냉소적으로 표현해서 그러지. 제가 제일 그 공감하는 말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도둑이 너무 많다. 이건 진짜 진리예요. 그 허경 씨의 지난 대선에 한 얘기도 있죠. 자기가 박근혜 씨랑 결혼할 거다. 결혼했으면 나았을 텐데. 나왔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우리 참 뒷담화에 이거 하나 있어요. 네네네. 내가 이것도 표시해놨는데 예, 예. 제가 말하려다 못했어요. 문재인 후보께서 아까 말씀하신 건데 일자리를 본인은 81만 개를 만들어낸다. 아 주도권 토론에서 얘기했었죠. 공공부문부터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제가 그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계산했더니 일자리 한 개당 공공부문 일자리가 평균 싸게 잡아서 네네. 3천만 원만 잡아도 실제는 한 5천만 원 됩니다. 예. 3천만 원만 잡아도 80만 개면 38, 24조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설마 뭐 올해 10,000개 만들고 5년 동안 계속하면 그걸 사실 5만 개라고 계산하지는 않았을 테고 새로운 자리를 만들면 이제 매년 예.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나왔나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 내용을 분석을 했는데 예. 보니까 이게 17만 개는 새로운 일자리가 맞는데 81만 개 중에요. 네, 나머지 64만 개인가는 네. 기존의 그 비정규직 또는 뭐 위탁 기관에 있는 거 간접 고용 등 이거를 정식 고용으로 바꾸겠다라는 거더라고요. 그 좋은 정책인데 사실 그 64만 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신규 창출은 아니죠. 아니고 있는 일자리 질을 바꾸는 거죠. 좀 분리했으면 좋겠는데 아마 잘 보시면 81만 개의 괜찮은 일자리를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앞에 수식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한번 찾아보죠, 뭐. 진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찾아보신 여러분들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한번 보여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국민에 대한 약속이란 명쾌해야죠. 그래서 이거 81만 개 일자리는 국민들은 들을 때 당연히 81만 개 생기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중에 64만 개는 사실은 이미 있는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정도였다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자리 개선책. 그럼 81만 개가 생기겠다 이런 기대는 안 하죠. 근데 81만 개라고 하니까 81만 개가 생기면 실업자가 100만 명인데 80%는 해결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거를 좀 정책 발표할 때 분명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오해가 발생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못했어요. 그때 뒷담화로 한번 얘기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혹시 또 더 뒷담화 하실 거라든지 아니면 오늘 방송 토론 보시면서 소감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듣고 좀 마무리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우리 페이스북 친구분들 그럴까요? 얘기를 한번 네네. 이게 좀 댓글 보는 난이 없어졌나요? 혹시 봐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댓글 어떻게? 제가 몇 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은이님 저녁 준비에 댓글 쓸 시간이 없어요. 완전 안타까움. 이렇게 여기 있어요. 이경목님이 농어민 정책 공약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 농어민 분들한테 제가 가장 획기적인 정책을 만들어냈죠. 농업 보조금 지급 수준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낮습니다. 낮아요. 160만 원 정도. 네. 저기 미국, 캐나다 이런 데는 막 1,600, 700만 원. 일본만 해도 한 7, 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160만 원 선. 그래서 저희가 농민 가족들 전원에게 농어민 수당으로, 농어민 배당으로 100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농어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들,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국내 농어민 시장들이 개방이 됐잖아요. 네. 거기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전혀 사실은 보완을 안 해줬죠. 그래서 억울할 수도 있고 또 농업이 우리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위해서 좀 지원을 좀 하자. 그래서 이 기본소득 대상으로 넣고 농어민들의 경우는 거의 이제 예외 없이 네. 다 기본소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정에 혹시 장애인 한 명이라도 있다면 100만 원이 추가되겠지만 그냥 가구원 곱하기 100만 원씩 무조건 받게 되죠. 농어민들은. 네네. 그래서 오히려 지방에 있는 계신 분이 많이 득을 보일 테고요. 저희가 농민 정책으로는 이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건 이미 저희가 한번 발표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은 전략 산업이니까. 그 외에 저희는 GMO 철저히 규제하고 예. 그래야 국내 유기농들이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한미 FTA 폐지하자 그러면 폐지하면 되죠. 이거는 좀 큰 얘기니까. 근데 저는 이건 제 의견인데 농민 기본소득을 저는 생태소득이라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민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거기다 보상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사실은 우리 자연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들한테 해준 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보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농민들이 농업에서 농촌에서 지키는 어떤 생태 영향을 갖다 평가를 해서 그거를 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민욱 님이 집단소송 징벌 손해배상 반드시 해주세요. 답변 주세요. 자꾸 써놨는데요. 우리가 이 소비자청을 한번 만들자는 지금 정책안을 만들고 있어요. 소비자청. 지금 소비자보호원이라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민간기구 비슷해서 권한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청을 두고 지금 이제 생산자, 기업 말고 이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옥시 사건도 그렇고 뭐 자동차 이 급발진 사고 뭐 등도 그렇고 좌우간에 이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불량 제품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생명을 먼저 신고하면 징벌 대상을 하면서 엄청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징벌 대상을 고의적 범죄 이거를 얻기 위한 고의적 범죄 전면적으로 좀 도입할 생각입니다. 집단 소송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것도 대폭 확대해야죠. 이거는 제가 역시 세상이 공정하고 공정인 세상이 되기 위해 제일 편한 일이잖아요. 죄를 지는 방법을 범죄의 방법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범죄 수익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행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삼성 또는 SK 포함해서 앞으로 최순실 제기에 돈 주고 나가기거든요. 그 반드시 따라가야 돼요. 맞죠? 사실 이런 생각이 그냥 우리 도덕이잖아요. 남한테 폐지가 많은 거잖아요. 돈을 남한테 폐지는 죄악이 사실은 일반인들도 옛날부터 사실 그게 지켜왔는데 요즘 생각하는 생각이 들면 가끔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당해야지. 그러니 범죄행위로 다른 사람의 피해를 겪어가면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이 과연 그게 자연적 정의에 어긋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당연히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제일 보이거든요. 과격해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죠. 주로 많이 있죠. 아멘면서 세제를 발화시킬 수 있어요. 아멘면서 뭐 어쨌든 감정이 좀 힘들었어요. 부동산 정책인 건가다. 부동산 정책가 키워드 두 가지 만드는데 첫 번째는 부동산 백지 신사태라고 해서요. 부동산을 이용해서 공공시계를 가면 그 자기 부동산을 돈을 벌기 위해서 이상한 정책을 자기가 그래서 주식 백지 신사태처럼 부동산을 가지고 들어가는 분들은 고위공직자는 부동산을 백지 신사태라고 팔아라. 정책은 팔아라. 아니면 다른 팔아라 준다. 부동산은 다 맡긴 공정들이라. 부동산 부자들은 대부분 다 하는 거고 그중에서 시설을 진행하는 거, 자기 집 뭐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임대 계약을 세우는 거 이런 거고 부동산 백지 신사태에 들어가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게 하고 두 번째는 부동산 보유세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자동차세는 아까 제가 꼭 설명하려다가 생각했던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자동차 가격이 2% 정도 세금을 냅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 중에서도 토지 건물을 빼고 토지가 6,500조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에 350조의 불로소득이 임대소득,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내는 세금이 뭐냐면 0.2%가 남쪽밖에 안 돼요. 9조 원 내고 6,500조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는 2천만 원이면 1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4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거를 고쳐서 부동산 보유세, 토지 보유세고 아까 얘기한 100%다 국민한테 내주는데 돌릴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부동산 보유 비용이 낮아서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가 그래요.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에 이것도 심하게 답답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부동산 불균형 정책을 어떻게 좋아요? 조금만 머리를 이제 마무리를 공수처 얘기해달라고. 공수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처 얘기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 불공평, 격차 이런 걸 만들어내는 첫 번째 체인은 뭐냐면 정치 부패 아닙니까?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원래 대기업이든 재벌 강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 걸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권력을 우리 반대로 써가지고 그 강자들의 횡포에 도움을 주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잖아요. 이걸 정경유착 또는 뭐 부정부패라고 말하는데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엄정하게 감시하고 잘못했을 경우에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처벌을 담당하는 검찰이 그게 부패에 있어요. 무병호. 네, 무병우, 김기춘. 뭐. 그래서 검찰 개혁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러려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수사처, 공수처 꼭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좀 영구적으로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직접 검사장을 뽑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국민 직선제로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역시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깨끗하고 청렴해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기가 부패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불법을 감시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저 양반이 사드 왜 숨기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못 숨겨. 내가 이제 사드 배치 이유를 숨긴다 그거죠. 그 얘기 잠깐만 하면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미군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세계 미사일 방어 전략, 소위 MD죠. 미사일 방어 체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사실은 희생되는 거죠.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래서 사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불러오고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보를 해쳐요. 왜냐하면 사드 배치를 하니까 중국이 화가 나가지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안보상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북 간 전쟁, 군사 충돌만 우리 걱정하는데 실제로는 이제는 앞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군사 충돌이 어디죠? 남태평양에서 발생했다 이러면 중국이 바로 한국의 사드 배치 지역을 미사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죠. 오늘 일본도 이 빌미로에서 중국이 이제 또 군사를 강화하면 빌미로에서 자기들도 또 군사력을 강화하면 서로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동아시아가 상대적으로 이 군사 지출 안에서 경제 성장률이 높은 점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군사 지출, 군사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드가 여러 가지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다면 사드는 반대를 해야 되겠죠. 마지막 뒷담화. 마지막 뒷담화. 좋습니다. 네. 마지막 뒷담화. 제가 오늘 물어보려다 뭐 기회를 막 누리고 있었는데 못 물어본 게 있어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많으셨던 아, 모양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 사법시험 없애려고 그러냐. 네. 행정고시 없애려고 그러냐. 또 외무고시 살짝 없어졌는데 부활할 생각 없느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죠. 공정한 기회,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수 인재 발탁을 위한 과거제도, 과거로 치면
그 과거 제도가 제대로 정비된 시대는 흥했죠. 근데 과거 제도가 없어지고 인재 등용이 좀 다른 방식으로 되던 시대는 되게 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계층 이동의 기회도 좀 주고 젊은이들한테 꿈도 좀 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로스쿨을 없애자는 거 아니고 로스쿨 놔두고 네. 아주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사법시험을 좀 지식해서 좀 경쟁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고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이런 것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한테 기회가 주어지죠. 네. 그리고 인재가 사실 발탁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 질문 하나 있었는데 저도 동의하는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 재명이 형 첫사랑 썰 좀. 그 첫사랑 얘기. 자, 사실 제가 이미 다 해버렸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사실 뭐 어릴 때 공장 다닐 때 좋아하던 일방적인 짝사랑은 있었죠. 예, 그러고요. 그거는 뭐 첫사랑이라고 하기 어렵고, 제가 대학 들어가서 사귄 사람이 있었는데, 보험회사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직원이었는데, 정말로 제가 깊이 빠져가지고, 일방적으로 체했거든요. 한 1년 말려 고시 공부하러, 제가 저기 구례 함사를 이제 가기로 하고 머리를 밀었는데, 원래 이제 절에 고시 공부하러 가면 안 나오려고 눈썹도 밀고, 원래 눈썹 밀어요. 할거 다 했어. 눈썹 밀고 머리 밀고, 근데 저는 눈썹은 안 밀고 머리만 밀었는데, 그걸 보더니, 그 여친이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나 봐요. 헤어지자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어디, 학교 앞에 그 도로에 막 뒹굴어가지고, 여기까지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네네. 정태인 쌤에게 유시민이라는 이런 것도 있네. 재밌네. 뭐 친구죠. 아까 그것도 있었어요. 정태인 쌤에게 심상정이랑 친구죠. 그거 나왔네. 또 나왔네. 네, 셋이 친구입니다. 좋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그 첫 TV 토론에 대한 뒷담화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뭐 7번 더 하나요? 지금 이제 7번 남았죠. 예. 7번 뒷담화 더 할게요. 뭐 웬만하면. 예, 이거 계속 볼 건데요. 좋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카메라가 하도 많아서 제가 시선 처리를 잘못하겠는데 가능하면 카메라를 앞으로 하나 모으십시오. 이렇게 눈을 왔다 갔다 하기.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다음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왜냐면 알겠습니다. 하나면 네네. 하나 모아야 시선이. 처음 한번 해봤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뒷담화. 사실은 좀 더 까야 재밌는데 네. 우리가 이제 또 하나의 팀원들이고 우리는 경선이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을 지지하는 우리 지지자들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혹시 뭐 역사가 저를 거부해서 다음에 해라 이런 취지로 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세상에서 그런 경우도 우리도 막 너 죽어라 이렇게 아니라 같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적당한 선을 지켜야죠. 선을 넘어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적당히 씹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 재밌다고 하면 다음 뒷담화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전 한번 합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자, 또 광고 PPL 광고. 자, 1004 1811 1000. 그건 제가 할게요. 후원회. 예, 이거 중요한. 이건 본인이 하기 좀 찝찝할 테니까. 자, 잘 맞춰주세요. 네. 우리 경선에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한 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에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3등이니까 30%대하고 10%대하고 하면 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거는 여론조사일 뿐입니다. 여론조사는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그냥 물어보는데 95%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귀찮아. 그중에 한 5% 정도가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할 뿐이죠. 그런데 이번 경선은 예를 들면 선거인단이 200만 명 넘겼다. 그럼 실제 투표는 보통 한 60% 합니다. 그럼 620이 한 120, 30만 명이 투표하죠. 그 중에 60만 명이면 이기는 거예요. 60만 명.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0만 명이 투표한다고 치더라도 인구의 3%에 불과해요. 우리 직장에 예를 들면
100명이 있다. 그럼 그 중에 3명이 겨우 투표하는 거예요. 그 3명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3명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투표할 사람들을 모으면 이 대한민국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정권 교체는 대세고 사실은 결정났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에 왔고 또 새로운 정부 만든다. 이건 이미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정권 교체냐가 중요하죠. 어떤 정권 교체. 더 나은 정권 교체 해야죠. 진짜로 권력 담당자를 바꾸고 그냥 단순히 권력 담당 세력만 바꿔가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토론 마무리 발언으로 그 얘기를 드린 거죠. 이미 정권 교체는 결정돼 있다. 이재명에게 세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재명이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의 세력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을 선택하면 이재명이 꿈꾸는, 즉 여러분이 꿈꾸는 진짜 공정한 사회가 옵니다. 조금 시끄럽긴 하겠죠. 예를 들면 적폐 세력을 청산하는데 저들이 저항할 거고 또는 재벌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제한하려고 그러면 반항할 테고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과 손을 잡고 그 반항, 저항을 넘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좀 시끄럽긴 하겠지만 그 시끄러움을 피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면 이긴다. 이거 생각하시고 주변에 지금부터 설득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동의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등록시켜서 우리가 이번 경선에 이기고 민주당을 통해서 야권 연합정권 만들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꿈꾸는 세상, 공정한 세상, 공평한 기회, 공정한 경쟁, 합당한 배분이 가능한 정상적인 상식적인 나라, 민주공화국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이재명 TV 오늘 이재명 정태인의 뒷담화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같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리액션 있는 스태프로 좀. 그래야 되겠습니다. 아유, 이게 엄숙해. 네, 진짜 지금도 엄숙해. 감사합니다. 원래 몇 사람 놓고 하는 건데. 그러게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화기애애하게 이번에 뭐 그래도 이게 여러 개 방송이 동시라서 아, 꽤 진짜. 효과가 있긴 있겠다. 근데 아예 포기했지만 카메라 보는 걸 포기했지만 거기 카메라가 많아. 아니 근데 왜 시선을 하나로 모으지 왜 따로따로 해야지?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 거래, 중소기업 뭐 이렇게 발취하기,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노동 탄압하기 이런 걸 못하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북한 기민 경제제가 나쁜 거면 삼성도 마찬가지죠. 3세 상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예, 3세 상속하다 보니까 별의별 무리가 다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에버랜드에다가 모든 걸 몰아줬다가 그걸 또 주가를 올렸다가 전환사채 발행해서 또 싹 예, 퍼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걔들 돈 벌게 해주려고 일감 몰아주기 하고 뭐 이제 현대 같은 글로비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역할을 하니까 불법이 결국은 다 상속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당연히 왜 삼성이 이 병철이 일가의 겁니까? 우리 국민 거지. 그러니까 지분이 95%는 뭐 외국인 또는 국민, 또 국민연금 여기 거잖아요. 뭐 국민들 펀드가 소유하고 있는데 꼭 하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는 거죠, 사실. 기업, 재벌 기업도 망치고 그걸 통해서 경제도 망치고. 그래서 한 번은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유일한 기적사. 그 첫 단추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뭐 개혁 정책, 공정한 사회, 뭐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 보고 다 공룡불로 같아요. 청년 일자리가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은 재벌 체제 때문이거든요. 중소기업 많잖아요. 그 중소기업 네, 중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 50% 하청이에요. 네. 근데 점점 중소기업, 하청기업하고 모기업의 그 임금 격차 막 벌어지거든요. 옛날에 80년대 말만 해도 한 70%였는데 지금 50%가 되거든요. 근데 젊은이들 왜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근데 일자리는 다 거기 있는데. 예. 근데 이 중소기업의 임금이 이렇게 낮아진 거는 하청 단가 자꾸 후려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중소기업의 경영 성과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부품을 내가 옛날에 10,000원 생산하는 걸 9,000원에 생산하면 단가를 9,000원으로 내려버려요. 그럼 중소기업의 생산성 올린 게 전부 대기업을 가버리니까 계속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 일자리가 있을 수가 없죠. 뭐 재벌 개혁 얘기만 하더라도 이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뒷담화로 갑시다 주로. 내가 좀 흉볼 수 있게. 그 제가 오늘 아쉬웠던 건 좀 네, 이런 재벌에 관한 이런 정책적인 얘기가 되기를 원했는데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는 게 누군가의 작전이에요. 시간을 얻기 위해서 말을 못하게. 그 누군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무제한 토론도 이번에 제안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토론 피할 생각은 없으나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안희정 후보의 경우 문 대표가 불참을 해서 자기도 불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참모진의 판단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두 분 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국민들한테 자기 자신을 보여줄 기회인데 그걸 다른 스케줄 때문에 안 했다고 하시는데 내일 그 시간에 무슨 스케줄인지 정말로 궁금해요. 네. 내일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은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 지사님하고 문 후보님 자리 비워놓고 하기로 했는데 본인도 안 하겠다고. 제가 오늘 보고 놀란 건 안 지사가 참모들 말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참모들이 스케줄을 잡았기 때문에 못 가고 네네. 자기 기사도 자기가 안 읽었대잖아요. 참모들이 읽어서 자기한테 보고 있다죠. 그래서 이분은 진짜 참모들 얘기 정말 잘 듣는구나. 우리 이재명 시장님은 참모 얘기 좀 듣나요? 저는 많이 듣는 편이죠. 근데 필요한 걸 좀 다 듣는 편이고. 그 부분에 대한 뒷담화는 저희들끼리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또 아니 이거 뒷담화 여기서 해주셔야지. 이걸 나중에. 솔직히 얘기해봐요. 저희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거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고. 이 부분만 또 캡처를 해서 참모가 후보를 디스하는 캠프입니다. 농담이었고. 네. 또 법인세 얘기 한번 할까요, 진짜? 이것도 제가 아까 다 얘기 나온 김에 뒷담화에 써놨어요. 네네네. 이것도 물어보려고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최고세율하고 적어놓으셨네요. 결국은 또 보이십니까? 물어보긴 했는데 문 후보님께서 대답을 또 안 하셨어요. 제가 오늘 마음 먹고 아동수당, 기초연금 10만 원 인상 이런 공약을 문 후보께서 했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 공약을 본인이 하셨는지 했다면 내용을 알고 있는지 이걸 여쭤보려고 예. 기습적으로 네. 그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아, 네네. 저는 알고 있었죠. 한 10조 듭니다. 그게. 그거만 10조가 드는데 역시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하시는 모양으로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 10조 원씩이나 들어가는 이런 공약 한 개만 해도 했는데 세금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현재 세금으로 안 될 테니까 그러면 그거를 올릴 때 왜 전에 얘기하실 때 보면 법인 세율을 올리는 건 마지막에 하겠다. 근데 왜 마지막이냐? 세금을 올리면 누군가가 이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왜 재벌 대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사내 요구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거기만 왜 맨 마지막이냐? 왜 맨 마지막이냐? 왜 맨 마지막이냐? 이렇게 몇 번 물어봤는데 역시 대답을 못 들었고 말았습니다. 전략이었을까요? 저는 뭐 답변 기술로 마음먹고 오신 것 같아요.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얘기하면 딴 얘기로 계속 해버린다. 시간을 핑계로 다시 못 물어보시니까. 토론할 때 그런 전략들도 많이 쓰나? 그럼 다 코치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사드 철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들어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들을 다른 후보님들도 보이시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견지해서일까요? 아무도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요것도 오늘 좀 뒷담화를 한번. 네. 제가 사실 제가 좀 답답했는데 네. 어느 기사에 이제 문 후보께서 미국 우방 국가라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 훌륭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왜 감히 미국에 노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이 종북무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새누리당에서 나온 그 두 당이 막 공격을 하길래 제가 이거 신종 종북무리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데가 자주 독립국가인데 아니 우방 국가가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요구를 하면 당연히 노해야지. 노할 수 있다가 아니라 노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만 그래도 노할 수 있다고 한 건 큰 발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북무리 하지 마라 라고 제가 지지성명 겸 그 종북무리 반대 지원 입장을 냈는데 갑자기
나 그런 말 한 일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 되어버렸어요. 네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여쭤봤죠. 노할 수 있어야 되고 노해야 된다. 입장이 뭡니까? 했더니 그것도 이상하게 책에는 그렇게 썼고 인터뷰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뭐 이러면서 막 네네. 역시 저는 최종적으로는 답을 못 듣고 말았습니다. 네, 이거 보신 분은 아니 어떠셨어요? 예, 사실 지금 중국이 보복하는 거의 원인은 사드를 배치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드는 그렇죠. 예. 기술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무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들의 표현으로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환하게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네. 중국이 미국을 공격하는 힘은 굉장히 약화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제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보복을 하는 거죠. 한국에서 처리하라고. 근데 사실 그 사드가 결정된 과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기억해보면 외교부 장관은 쇼핑하고 있었잖아요. 그 원래 저기 NSC라는 데서 그런 거 결정하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참가해야 될 장관은 쇼핑하고 있었고 국방부 장관 얘기하는 거 보면 사드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무기인지 잘 몰라요. 네.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잖아요. 누가 한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국가안보에 예. 관련된 문제. 당연하죠. 그럼 당연히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현재는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중국하고 협상을 할 건지 미국하고 협상을 할 건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냥 냅두고 중국한테 예. 항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중국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 그러니까 이미 국가 지도자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죠. 때로는. 모호해야지. 예. 예, 왜냐하면 전략성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딱 패를 다 까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후보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권한을 갖기 위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후보는 주요 국가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하게 내고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으로 입장을 안 내는 거 보고 저는 좀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략적 모호성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일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호하게 하면 어떻게 이미 진행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그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네. 또 못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뒷담화로 뭐 기회 되시면 우리 문 후보님께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쪽에서도 뒷담화 할 거예요. 저 이제 뒷담화로 토론을 합니다. 뒷담화 토론. 이 뒷담화 토론도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다른 후보님들은 어떻게 하실지 한번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른 내용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독 오늘 뭐 모두 발언에서도 그렇고 공통 질문에서도 그렇고 기본소득을 강조하셨어요. 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보통은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었답니다. 저번 오마이뉴스 토론보다 더 세게 물고 듣지 않나. 제가 그런 좀 뉘앙스를 주기도 했죠. 했는데 근데 역시 제가 보니까 이미 국민들이 알만한 건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그것보다는 제가 가진 정책, 핵심적인 정책들을 좀 설명하는 게 좋겠다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본소득이 그야말로 경제를 회생시키는 주요한 수단, 그 중에서도 그 지역 간 불균형, 또 지방소외, 그야말로 수도권으로 돈 다 몰리고 지방인 돈이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느 언론사가 저한테 그러던데 자기들이 기본소득을 소위 비판하려고 막 경제학자들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경제학자들 거의 대부분이 야 이렇게 얼마나 좀 재밌는 정책을 만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사실 채널A가 그런 얘기하던데. 그래서 이것도 자랑삼아 말씀드리지만 경제가 살려면 저는 기왕이면 복지 지출을 현금으로 해주되 해당 지역의 경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원래 정책을 만들 때 복합적으로 만들거든요. 하나의 정책으로 하나의 효과만 내면 아깝잖아요. 네.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개의 효과를 동시에 내면 그야말로 그 효과가 몇 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소득을 이제 의제로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그걸 답하기 위해서 또 기본소득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또 다행히 또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저를 이제 지금 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아니, 교수님 저 뒤에 계세요. 시장님 여기 계시고 교수님 뒤에 계시다고. 네. 가운데 내려주시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여기 보시면 따로 들어가요. 자, 나중에요, 이건. 제목 정했어요? 네.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뜯어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들어와 있네? 네 번째 이제 유튜브 라이브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총 4개 동시에 방송을 하는 얼마나 잘 되나 보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자, 박수 소장님. 밸런스 맞추기 위해서 저도 화장을 하겠습니다. 자기는 점잖아. 오늘 참 대단한 날입니다. 오늘 이재명 TV가 개국을 하는 날인데 저희가 욕심을 좀 내어봤어요. 그래서 무려 4개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트위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TV까지 전격적으로 오늘 개국 첫 방송을 시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관심들이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TV 진행을 맡은 김남준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모시기 힘들었는데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정태희 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박수 쳐주세요. 박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리액션도 좀 부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4개 채널이에요. 그래서 각 채널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를 좀 드려야 될 텐데, 자, 먼저 여기 보면 요 카메라 보이십니까? 여기가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여기가 페이스북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이 트위터입니다. 여기 마이크 달린.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 보이시는 카메라가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으로 오늘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서로 분들은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TV 며칠 전에 우리 행복이 데리고 갔다가 제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가 받아서 어느 걸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골고루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좀 부산하지만 야심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대의 흑수저 방송. 여러 환경에서 대놓고 처음부터 욕심 부리면서 4개 채널 동시에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는 이재명 TV입니다. 방금 전에 민주당 첫 TV 경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뒷담화 방송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뒷담화라고? 이름도 뒷담화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TV 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소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좀 원래 부탁드릴게요. 토론은 네. 한 사람 제일 잘 알아요. 나올 때 기분이 딱 느껴지거든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럼 먼저 후보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야구지 마세요. 약간 처음에 방송 마치고 오시는 게 기분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요,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나는 준비는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주변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해 주시는 거 많이 반영은 했는데, 역시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논리와 완결성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뭔 얘기를 하면 딱 기승전결, 서로 언론 결론에 맞춰서 말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게 워낙 기본적으로 절대 시간이 짧으니까, 그냥 핵심적인 말만 몇 개 하고 끝내버리려고 이러다 보니까요. 불만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공정성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사실은 토론하기 굉장히 나쁜 그런 시스템.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선 때까지 계속 이 시스템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정해야죠.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망했어요. 누가 망했어요? 누구를 말하기 뭐 그렇군요. 한 가지씩 이 쟁점 포인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사화도 좀 되고 있고, 그리고
네티즌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해주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사에도 좀 많이 올라갔는데 도둑과의 통합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는데 대연정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안희정 후보께서 도둑도 국민이니까 함께 안아줘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또 더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희가 토론 시간이 워낙 짧으니까 우리 안희정 지사의 도덕도 국민이다, 안아줘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갑자기 제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나올 뻔했어요. 어떤 행동이야? 그래서 아니 야 우리가 전혀 딴 단어를 사용하기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나 생각하는 게 이웃집하고는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집의 이름으로 숨어있는 도둑은 잡아야 된다. 그 도둑을 잡을 때는 남들이 볼 때 야 뭐지 과격하게 잡느냐 좀 살살 잡지 그리고 반은 잡고 반은 놔두지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도둑은 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도둑도 국민이죠. 근데 이제 감옥이 있어야 될 국민이죠. 명언이십니다. 하나 적어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런 거죠. 우리 같은 구성원인데 진정한 통합연대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대가를 치르고 또 반성하고 또 우리 국민을 받아들여서 기회를 똑같이 주고 해야 되지만 특권을 줄 필요는 없죠. 용서라고 하는 게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지 책임을 안 지고 이재용처럼 막 범죄행위가 도수처럼 수조 원 벌고 감옥 갔다 오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삼성 일가가 14년간 동안 여러 번 걸렸는데 한 번도 구속된 적이 없었어요. 구속까지 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달라졌거든요. 내가 이재용 구속하라 이거를 수없이 성명 내고 주장했다가 제가 미친 사람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정치를 할 때 상대방을 포용하고 네. 예를 들면 연대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구속 얘기하자고 하냐 정치인은 구속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특히 우리 안희정 지사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구속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저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모든 국민들은 평등하다.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 말고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까 싶어요. 기초적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씨 구속됐을 때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걱정 많이 했어요. 재벌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 총수가 잡혀가면서 삼성이 어떻게 되니까 주가가 올라갔어요. 요새 주가가 올라갔어요. 전혀 공감이 없어요. 요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또 하나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표현을 하나 제가 오늘 물어보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이게 제가 이번에 토론하면서 메모했던 겁니다. 실제 메모이시죠? 네, 물어보려고 저도 뭐 중간중간 반격하려고 메모했는데 이 중에 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어보려고 준비한 게 이거예요. 저번 토론회 때 삼성 이런 데가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로 많이 뜯겼지 않느냐 그 비자발자 보험금의 내용 뜯겼다 이런 표현을 그때 하면서 아니 이게 이재용이 뇌물을 줘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뇌물을 줘가지고 이권을 챙기는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여전히 뺏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뇌물을 주고 공직 청렴성을 매수했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보려고 해서 시간이 없어요. 혹시 다음 토론 때 물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틀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지나다니는 거라 그건 지나다니는 물어보면 뒤끝으로 야, 이재명 이거 끝까지 말고 내가 뒤끝 있구나 이런 얘기가 못하겠어. 살짝 가볍게 끼고 지나가면서 두분 다 배웠어요. 살짝 지나가면 할 필요가 없어. 오늘 사실 결국은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 못 물어봤죠. 분명히 잘 해설들이 이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준조세라는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 준조세를 내고 세금을 내면 되지. 그런 세금을 내면 다 국가가 여러 가지 재벌들 위해 필요한 일을 하잖아요. 국가가 없었으면 우리나라 재벌이 있겠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세금 내면 얼마나 더 돼요. 왜 자꾸 준조세를 내요?
거기서 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재벌 체제 해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벌에 대한 해체는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그때 더 놀란 것이 문재인 후보께서 제가 수없이 재벌 체제 해체, 그러니까 재벌 기업들을 극소수 지분을 가진 재벌 가문들이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세금 없는 상속이라든지 뭐 불법적 이익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범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악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개인들을 위한 보고가 되니까 기업이 경쟁력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벌들을 그 재벌 황제 경영이라는 요소를 딱 드러내자. 재벌 체제를 해체하자. 그 재벌 기업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좀 거듭나게 하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 국가들도 오지 않겠냐. 이런 데였는데 이거를 재벌을 기업을 없애자. 이런 거를 계속 포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억울했어요. 흔히 얘기하는 사업출자 해소 뭐 이런 것들로 재벌 체제를 깨어나는 거죠. 예.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거는 뭐 이제.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상호출자 제한이라든지 뭐 지주회사 요건 강화라든지 특히 그 중에서 범죄 행위로 예를 들면 저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예. 저 대선 후보자들 그런 사실 저도 배웠어요. 곤란한 거 물어보고 딴 얘기해라. 근데 문 후보 경우는 그거보다는 이제 대통령이 따놓은 당상인데 너무 과격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 특히 재벌을 공격하면 보수 언론들이 일제히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과격 이미지 이래가지고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제 나쁘거든요. 지금 2.5% 아마 더 나빠질 텐데. 그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업들이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기업들한테 매달리게 된다고요. 그게 결국은 지금 이 사태까지 온 거잖아요. 네네.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모신 대통령이지만 참여정부 때도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하기 싫으면 투자 못하면은 국가가 그걸 세금으로 걷어서 국가가 투자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인프라 투자하면 되죠. 네. 그게 원래 정부의 기본 역할이죠. 그렇죠. 정부가 할 일이 그거죠. 그 경제 관계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쭉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정 소수가 이 흘러야 될 돈을 너무 많이 집에다 쌓아놓으면 이 흐름이 멈추잖아요. 그게 경기 침체죠. 네. 그럴 때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선순환이 안 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제 너 너무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그만 쌓고 네네. 돌게 만들자가 하는 게 이게 세금이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쓸 수 있는 돈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복지고 예. 그래서 재분배 정책이죠.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시장 안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못 뺏어가게 하고 또 노동자들의 몫을 좀 늘리고 노동자들을 힘을 키워서 노동소득 분배율, 지금 노동자들이 갖는 목, 임금을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강자 소수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서 노동 탄압하고 노동자들 괴롭히고 불법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또 뭐 중소기업들을 그냥 방치해버리고 기술 탈취하고 단가 우려쳐도 적당히 과징금 때리고 말아버리고. 사실 지금 70년 적폐라고 하지만 그것도 70년 적폐거든요. 가진 사람한테 돈을 몰아줘서 그 사람들이 대규모 투자해서 우리가 성장하면 고용이 는다. 네. 이런 게 낙수효과. 네. 무너진 거거든요. 90년대 중반부터 약화돼서 지금은 완전히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경제정책 기조를 확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자꾸 옛날처럼 되겠지, 내가 잘 꼬시면 재벌들이 잘 투자도 좀 해주고 조중동도 우리 편 좀 들어주겠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거 70년 적폐를 이어나가는 길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의 몫을 늘리고 이제 가계 소득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과도한 사내 유보금을 쌓는 이 대기업 법인들의 증세를 해가지고 복지를 확대해서 구매력을 늘려야 경제가 산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그죠? IMF라고 하는 그 유명한 깡듯이의 IMF조차도 이제는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산다라고 네. 얘기하죠. 네. 대세죠, 대세. 근데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 가정교사는 누굽니까? 굉장히 유능한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뭐 우리 전문 전담 교수님들도 뭐 여러 분 계시지만 사실은 제가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경제 공부도 많이 하고 사람 먹고 사면 돼. 독학. 저 원래 전문이 또 독학이니까.
지금, 탄탄합니다. 예. 지식이 탄탄합니다.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아프리카 TV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댓글들도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 한번 있는데 읽어봐주죠. 여기가 아프리카 TV에서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어디서 방송하시는 거임? 시청에서? 하고 아닙니다. 여긴 천국이야님이 올려주셨는데 천국이아님 여기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입니다. 여의도에 있습니다. 네, 뭐 질문 좀 받아달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네, 질문 올려주시면 네, 지금부터 궁금증 나왔어요. 재명아 성남 일 안 하냐? 성남 일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습니다. 네, 자 업무 보고 또 결제 뭐 이거 다 합니다. 이재명님 제 롤 모델입니다도 있네요. 좋은 것도 있네요. 그죠? 대통령 하고 싶은 거예요. 샌드랑 태몽이 뭔가요? 태몽 태몽, 알려주세요. 저 태몽 우리 어머니가 꾸셨는데 돼지였대요. 돼지요. 네. 돈인데. 저 돈 있잖아요. 노동자들보다 많지. 네, 이재명 시장님 모모 씨는 감옥에 가는 건가요? 하고 올려주셨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씨 말하는 거겠죠? 당연히 감옥 가야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전두환, 또 특히 이명박, 국민의 돈을 갖다 막 강바닥에 처박은 그거는 반드시 감옥을 보내는 게 꿈이고 가능하면 같은 감옥을 보내는 생각이에요. 제가 대통령이 돼서. 아마 제가 대통령이 안 되면 둘 다 감옥 안 갈 겁니다. 안 갈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사면 복권 안 해주기 공동선언하자 이거 발표했더니 네, 대답을 안 하던데. 그렇죠. 네. 아무도 대답 지금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이러시던데. 네, 지금 지나갔는데 댓글 중에 쑥스럽습니다. 토끼와 달림 갑 한자로 갑 해주셨고요. 좀 더 이야기를 주제를 좀 네. 다른 주제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댓글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방송 못하겠다. 네. 그 사드 이야기를 공통 질문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네, 네. 그 어느 기사 제목을 보니까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해서 문 후보님은 중단 촉구 또 안 후보님은 균형 외교